미안한데 아직 두 분 이름 잘 모르거든요. 주제 한 명이 최근에 왔는데 지원이 이름이? 수민이. 자 보겠습니다. 에디슨 추궁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시간에 지문은 좀 다 봤으니까 문제만 좀 보자면 이거 문제는 사실 좀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문장 중에 학부모님 쓸만한 문장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 너무 좀 문제가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 자, 에디슨의 추궁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전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다.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전기 이용한 적 없습니다. 맞죠? 완전 수동이었어. 나는 소리 내고 그냥 감아가지고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전기 이용한 적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전동기로 원통을 회전시켜요. 아니지. 손으로 직접 합니다. 맞죠? 아니야. 자, 다음 중계 전신기를 개량하여 음질을 개선한 것이다. 맞나요? 그것도 아니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 다음 소리를 물체의 진동으로 바꾸어 이제 주석박이 생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 강철핀으로 V자 홈을 만들어서 V자 홈을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강철핀으로 넣는 건 뭐였어요? 진동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 V자 홈이 만들어져 있기는 해. V자 홈은요 원래 그냥 만들 때부터 홈이 파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만들 때부터 V자 홈을 넣어 놓은 거야. 한 개의 V자 홈을 넣어 놨어요. 알겠죠? 그거를 나선형의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얘를 감으면은 여기 있는 원통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4번. 자, 다음 미끄러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디슨은 중계전신기에 착안하여 추궁기를 발명했다. 맞나요? 맞다. 그렇죠. 자, 다음 에디슨의 추궁기는 강철핀의 떨림을 종이막의 진동을 통해 소리로 바꾼다. 맞나요? 그럼 뭔데? 맞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과정에 그냥 띄워져 있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하자면 강철핀의 떨림, 종이막의 진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철핀의 떨림으로 기록을 하지. 그거를 나중에 재생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역으로 돌려가지고 종이막 위에 이제 있는 그것을 진동을 통해서 소리로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자, 에디슨의 추궁기는 소리를 받아들일 때 수화장치에서 얇은 금속판이 진동한다. 맞나요? 맞아. 맞다. 그렇죠. 자, 다음.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할 때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추궁기의 설계에 반영했다. 맞나요? 이거 태운 거야. 느낌상? 자, 여기 보세요. 자, 음향학자들. 여기서부터 좀 더 있다. 자, 에디슨은 사물의 진동에서 나오면 소리가 닿는 물체는 진동을 일으킨다는 간단한 음향학적 지식의 근거를 두었대요. 간단한 음향학적 지식의 근거를 두었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음의 감각을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던 음향학자들의 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운 좋은 성취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었어? 음의 감각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추궁기를 발명할 때 음의 감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추궁기의 설계에 반영한 것인가? 라고 보면 그거는 아닌 거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다음 추궁기로 소리를 재생할 때 핸들의 회전 속도를 올리면 재생되는 소리가 고음으로 바뀐다. 그거는 지문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기록장치네? 맞죠? 요거 말하는 거겠네. 기록장치.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회전축은 양쪽 끝부분에 있는 나선 베어링이 지탱한다. 베어링이 뭐였어? 얘가 베어링이라고 했어. 얘. 알겠죠? 지탱하고 있습니다. 회전축은. 자, 다음 핸들을 돌리면 노쇠 원통이 조금씩 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원통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이동합니다. 홈이. 자, 강철핀이 사람의 말소리를 깊이가 다른 홈에 새겨 넣는다.
맞죠? 자, 다음 한 가닥의 V자 홈이 금속 원통을 나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맞아, 틀려? 자, V자 홈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어디에 있었어? 여기 원통에 있습니다. 이 한 가닥의 V자 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그맣게 요렇게 해가지고 V자가 생겨져 있는 거야. 근데 한 가닥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방향, 나선 방향으로 해서 계속 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 얘를 돌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것도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자, 한 가닥의 V자 홈이 금속 원통 모양을 감싸고 금속 원통의 나선 모양을 감싸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원통에 감긴 주석박은 부드럽지만 탄성이 좋아서 저장 매체로 적절하다. 맞나요? 아닌데 그럼 뭐가 아닐까요? 탄성이 좋으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탄성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일단 제일 아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탄성이 좋아서 생기는 성질 뭘까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요. 자, 잘 보세요. 이 금속박이 이렇게 감겨 있어. 이 진동핀이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막 기록이 됐어, 여러분들. 근데 소리를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끄어져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끄어져 있으면 될까? 미세한 것까지 다 끄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끄어진 것까지 그대로 흔적이 남으려면 탄성이 좋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탄성이 안 좋은 금속박이 감아져 있는 겁니다. 알겠지? 정답 5번. 자, 다음 이거 볼게요. 스코트의 소리 자동 기록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소리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록기랍니다. 소리를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서 달팽이가까지 전달하는 인간의 귀를 흉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자, 인간의 귀를 흉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자, 소리를 모으는 통 C 끝에 방막 B가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대요. 이 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얇은 막이 하나 있대요. 맞죠? 자, 그리고 방막의 중심에는 철필 D가 있답니다. 침 같은 게 이렇게 있대요. 맞죠? 자, 철필의 끝은 원통 A의 둥근 면에 닿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원통이 있고 지금 이 둥근 면에 이 철필 뾰족한 게 닿아 있답니다. 그렇죠? 자, 다 있는데 원통 면에는 그름을 입힌 종이가 담겨 있대요. 아까 그 에디슨은 주석박이 담겨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름을 입힌 종이가 담겨 있대요. 자, 핸들 E를 일정한 회전 속도로 돌리면 통에 대고 말하면 돌리면서 통에 대고 말하면 통의 끝에 설치된 방막이 떨리면서 철필이 진동하여 원통면에 감겨있는 그름을 입힌 종이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맞지? 자, 방막이 떨리면서 철필이 진동하여 원통면에 감겨있는 그름을 종이의 흔적을 남기고요. 이때 흔적은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곡선으로 나타나므로 이 장치는 그름에 남은 흔적을 보고 소리를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대요. 자, 그런데 아까 에디슨이 만든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요, 재생을 할 수 있나요?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도 아니야. 뭐 하려고? 얘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보고 소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연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이다. 맞나요? 맞죠? 기억은 소리 재생을 의도하나 니은은 소리 재생을 의도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다. 그렇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장치를 작동시킬 때 원통을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원통 표현을 따라서 남겨진 흔적의 경고성은 기억이 니은보다 월등하게 크다. 맞나요?
맞죠? 얘 어디에 써? 종이에 써요. 기억은 어디에 쓰는데? 금속에 써요. 맞지? 그러니까 다시 재생할 수 있지. 종이에 끄어놨는데 걔를 다시 재생시킬 수는 없겠지. 그렇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말하는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금속판을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죠. 종이 사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문제 좀 쉬워. 자, 다음 1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 19. 사회 9는 한 거 맞죠? 스케일. 했어? 오케이. 법이. 문제는 좀 풀어봤어요, 이거? 풀어봤어? 10번도 전수를 했어. 헐. 큰일 났다. 11은 안 했어. 12 택배 현금 영수증 현금수는 안 했어. 까지 한 거야? 12 택배도 했어. 택배도 했다고? 그럼 순서대로 한 게 아니네. 누가 나한테 순서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임무는 다 했다 그랬고 맞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알겠어요. 잠깐만. 일단 택배 했다 그랬고요. 다음 채권도 했을 것 같은데 왠지 안 했어요 채권? 경매 절차 채권 안 해. 이건 또 안 했어? 진짜? 오케이 어쩔 수 없다. 10분 더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법익 이거는 오늘 하고 나면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이에 포함된대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진답니다.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병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끊으면 그러니까 국가는 법익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려면 뭐가 필요해? 범죄로 규정하고 그걸 못하게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그래서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합니다.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자, 그러니까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야. 누군가의 권리 침해이긴 합니다. 맞죠? 자,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정당한 목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은 뭘까요? 범죄자에게 법익 제한을 주는 거겠지. 그럼으로써 범죄자가 그러한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개인의 법익을 제한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형벌이죠, 형벌. 다만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선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사회지문 여러 풀어보면 알겠지만 무언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그 처벌에 대한 정도를 미리 법으로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완전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를 뭔가 저질렀어. 그러면 그거는 어찌 보면 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한,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상상하지도 못한, 지금 사실 법 체계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맞죠? 다 촘촘하게 돼 있는데 진짜 그런 게 생긴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관련 법률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리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맞죠? 자, 그래서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돼. 그래야지 다른 법이랑 안 부딪혀. 너무 많이 제한하면요 다른 법이랑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최대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적게 제한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야. 형벌 부과도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형벌 부과도요 법익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형벌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례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개 빌려가서 안 갚아주는데 징역 10년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비례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도가 맞아야 돼. 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이 구성 요건과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이 뭔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준다 또는 형벌을 준다 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각각의 요건들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형벌로 처벌할 수 있어. 또한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된답니다. 자,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된대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우개 하나 안 갖다 줬는데 징역 10년이가 안 된다는 거야. 맞죠? 자,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요.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무겁게 처벌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행위는 비도덕적인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자, 일단은 형벌 범죄와 형벌에도 뭐가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랑 그 다음에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누군가를 뭘 처벌하기 위해선 정확한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그 사람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비례원칙입니다. 형벌에 맞게
본인이 저지른 범죄 정도에 맞게끔 형벌을 내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형벌을 내리는 것도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익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형벌을 내리는 것도 법익 침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 이 사람에게 어떤 법익 침해를 하려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법익 침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였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면 더 강하게 부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고 반드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자,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을 파손하였는데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예가 뭔데? 형벌로 대응하지 않는 예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누면 돼요. 여기 부분 없고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전자, 여기가 후자죠. 자, 그래서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요. 자, 후자의 예로. 후자는 뭔데? 가능성이 높은 행위야. 어떤 가능성이 높은 행위? 법익 침해 가능성. 자,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의 예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뭐한 거? 불을 지른 경우. 방화범.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얘가 불을 지폈어. 근데 불이 빨리 꺼져가지고 아무도 안 다쳤어. 근데도 뭐 한다고? 잡혀간다고요. 알겠죠? 왜냐? 법익 침해 가능성이 너무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뭐라고 한다?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방화랑 위헌범 같이 연결해 주면 되겠다. 그치? 후자의 예.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저기 뭐냐? 범죄 행위로서 한 사람.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범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침해범이라고 합니다. 침해범. 자, 그래서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미안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완성하지 못했지만 미완. 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수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다 이런 말 하죠. 미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나쁘게 먹었어. 진짜 나쁘게 먹었고 고의로 했는데 범죄가 안 일어났어. 이것을 미수범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에 비해 범죄를 완성한 경우를 우리는 기수범이라고 합니다. 범죄 행위 완성 못한 거 미수범, 완성한 거 기수범. 자,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자체는 뭐야? 기수범만 처벌되는 거야. 미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든 간에 그 범죄 행위 자체는 안 일어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상황, 우려하던 상황은 안 일어난 거야. 최악의 상황은 안 일어났지. 자, 그러니까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법률로 미리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뭔데? 죄형법정주의. 자,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법전에. 그게 안 적혀 있으면 미수범 처벌 못합니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기수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죄형법정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데 이거 연결되나요? 맞죠? 죄형법정주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무슨 원칙이었어? 비례 원칙이었나요? 비례 원칙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적어놓은 거야.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유형에 따라서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이 미수도 어떤 미수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미수에 그쳤어. 맞죠?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지우개를 훔치려고 이제 했는데 미수에 그친 거랑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친 거랑 처벌이 당연히 달라야겠지. 맞죠? 그래서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지우개는 처벌 안 되겠지. 맞죠?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살인 미수는 우리가 처벌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에 따라서 각각 뭐가 필요한 거야? 비례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다음, 미수범의 처벌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 있기는 있어. 위험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대요.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서 찾아야 된대요.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므로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죄는 위험범에 속하는 범죄이므로 미수범 역시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불을 질렀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뭐 잡혀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지만. 자,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는 달리 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불 지르는 거는 미수범도 처벌이 안 돼. 어차피 불 안 났으니까 그 파손 안 됐잖아. 그런데 사람이 있는 건물은 방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 모의를 해도 착당 모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이런 방화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이제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되는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란도 이번 내란 말고요. 그 이번 내란 말고 아주 전에 한 십몇 년 전에도 누군가가 어떤 국회의원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아직도 감옥에 있을걸?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하면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뭐 글 적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내란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중대한 법익을 해칠 수 있는 범죄잖아. 맞지? 그 내란은 사실 지금도 사형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지. 맞죠? 자, 형법상 미수범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의 종류 세 가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애미수란 범죄자가 완성하려는 의도로,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했어. 그런데 외부적인 사정으로, 장애미수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합니다. 장애미수는. 자,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요,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여서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그거를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 다음 불능미수는요, 범죄자가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범죄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불능미수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이라도 자,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달라진대요. 기수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장애미수는 감경 정도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다음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 했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지미수 같은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그럼 이거 문제들도 그때 다 풀이했어요? 맞는 말이지. 그러면 뭐 2번이랑 5번만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사실 1번 좀 쉽긴 한데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제 법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자, 다음 이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우리는 이거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지? 자, 다음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이다도 맞죠? 바로 위에 있죠. 자, 다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형벌도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렇죠? 자, 다음 방학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뭐가 틀렸는데요?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미수범이라고 하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억은 위헌범. 자, 다음 니은은 침해범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나요? 자, 일단은 무엇이든 하려면요, 여러분들 착수는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지? 아까 미수범도요, 착수에 이루어지고 난 뒤였어. 기억나요? 자, 그래서 착수는 일단은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틀렸어. 자, 다음 니은은 법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행위이다. 맞나요? 아니죠. 그거는 뭐야? 니은이 아니라 그렇지. 기억이지. 자,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국가형벌권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맞나요? 맞을 거 아닐까? 그 왜 아닌데? 뭐라고요? 둘 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범위든 이게 이 문장이 나왔던 건 지금 맨 앞에는 그 앞쪽에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행사되어야 됩니다, 맞죠? 왜? 더 이상 행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법익을 과하게 침해한 것이 되잖아. 또는 다른 법이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맞죠? 써트렸습니다. 자, 다음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미수범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맞나요? 어떻게 돼야 돼? 얘네 서로 바뀌어야 되죠. 자, 다음 5번. 모두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 뭔데? 법익 보호. 그러니까 법익 보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위반자,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법익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자의 법익을 제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형벌. 자, 다음 3번.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라고 하는 건 아까 저거였다, 그렇죠? 저기 형벌의 경우에도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썼습니다. 맞죠? 그 부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례 원칙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재형법적 구술뿐만 아니라 비례 원칙도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 봅니다. 그렇죠? 자, 4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는 1번 선지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얘를 또 다른 말로 막 바꾸면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뭔데요? 법익 보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적어준 문장 있잖아. 그 2번, 5번 문장이랑 4번의 1번 문장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2번. 동일한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미수범만 처벌하고 기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면 비례 원칙에 적용된다. 맞나요? 맞지. 미수는 처벌하면서 기수는 처벌 안 하면 어떡해? 맞죠? 비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자, 다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는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의 국민의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요? 영희야, 근데 풀었니? 풀었었어? 몇 번이에요? 왜 3번이에요? 당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처벌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처벌의 요건 2가지 벌써요. 첫 번째 재형법정주의, 2번째 건데 비례원칙.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지문에 있기는 해. 맞죠? 근데 그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라는 그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재형법정주의잖아. 맞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며. 왜 부족한데? 비례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이 문장은 없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맞죠?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 4번. 방화행위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불이 꺼진 경우 방화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다. 맞나요? 이거는 감경될 수 있죠. 요 미수를 무슨 미수라고 합니까? 그렇지, 장애미수입니다. 불능은 이제 착오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 자, 다음.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미수범 처벌의 근거라고 본다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행위의 유형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없다?
다시 잠깐만.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미수범의 처벌의 근거라고 본다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 행위 유형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미수범의 처벌의 근거라고 본다면 미수범이 처벌하지 않는 범죄 행위 유형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요거를 조금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도 있었냐면요.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었잖아. 맞지? 뭐였어? 지우개 훔쳤어. 근데 훔치려고 하다가 안 훔쳤어, 지우개를. 그래서 나 미수에 그쳤단 말이야. 그래서 나 뭐지? 중지미수. 나 중지미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지우개 훔치려다가 안 훔친 이 중지미수를 처벌할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미수 중에서도 처벌받는 미수가 있고 처벌받지 않는 미수가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나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겠다. 그쵸? 그러니까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자체가 미수범의 처벌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 자, 부수려고 마음먹고 뭘까요? 실행의 그렇지. 실행의 착수. 자, 그래서 테이블과 그 위에 있는 헤드폰을 발견하여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있는 문장까지가 그냥 다 실행의 착수죠, 여러분들. 실행의 착수. 자, 갑은 우선 헤드폰을 파손한 후 테이블을 부수려고 발로 찼는데 철제 테이블이어서 손상이 되지 않았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미수예요? 장애 미수다. 그쵸?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얘가 철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환경 때문에 안 된 거야. 환경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하려고 했으나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오자 테이블 파손은 포기하고 도주했대요. 잠시 숨어있다가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부수려고 손을 댔으나 핸들에 매달려 있는 액세서리를 보고 친구의 것임을 알아차리게 돼서 귀가했답니다. 무슨 미수? 중지미수. 자, 다음. 그런데 갑이 파손한 핸드폰은 자신의 것임이 밝혀졌대요. 이거 무슨 미수? 불능 미수입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갑이 파손한 핸드폰이 자기 거라며. 맞지? 그러면 이 사람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응? 안 받았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실행의 착수라고 했잖아. 여기 네모 한번 표시해 볼래요? 그 범행은 동기가 되게 그 법은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실행의 착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거를, 그러니까 차고에서 내 걸 부쉈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맞죠? 자, 그럼 실행의 착수가 뭐였어, 지금?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처벌받을까요? 실행의 착수 이후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야. 맞지? 실행의 착수를 바탕으로 미수범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얘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받아. 왜냐면 이렇게 범죄로 규정 안 돼 있다며.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실행의 착수. 다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범죄인 손괴죄는 기수범에 대해서는 3년의 이하의 징역이야. 자, 그러나 미수범은 이것보다 작게 받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뭐였어요? 장애미수다. 맞죠? 자, 다음. 갑의 테이블 파손 시도에 대한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감경되어야 된다. 맞나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야, 뭐가 아닌데? 무조건 돼야 한다는 오, 맞아요. 자, 되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3번.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는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아니죠. 중지미수입니다. 중지미수. 다음, 갑의 자전거 파손 시도에 대한 형벌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보다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맞나요? 얘는 의무입니다. 왜? 중지미수니까 뭐 해야 돼? 보상받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감경돼야 돼요. 보상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잖아. 이해돼요? 3년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년 9개월은 가능하지. 1개월짜리 보상받았다 생각하면 3년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랑 문장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갑의 헤드폰 파손 행위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때문에? 실행의 착수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더 봅시다.